안녕하세요.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이자 닥터5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진령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룰 내용은요. 동화 라푼첼을 어떻게 동화를 분석할 것인가와 또 독서치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목차는요, 동화 분석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화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인데요. 동화 분석을 활용한 독서치료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푼첼이라는 동화를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동화가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긴 동화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요약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들 부부 집 뒤쪽에는 근사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 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뒷집 정원을 보다가 탐스러운 상추밭을 발견하고 상추가 몹시 먹고 싶었습니다. 뒷집 정원에서 자라는 저 상추를 먹지 못한다면 난 이대로 죽고 말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마법사의 정원으로 몰래 들어가서 상추를 한 움큼 뽑아다 그만 여자 마법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누가 내 정원의 상추를 훔쳐간단 말인가? 그대는 벌을 받아야 해. 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임신한 아내에게 상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내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추를 뽑아가도 좋소. 하지만 그대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게 주세요. 시간이 흘러 아내가 딸을 낳자 여자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기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라푼첼이 12살이 되었을 때 여자 마법사는 그녀를 탑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 탑에는 조그만 창이 하나 있을 뿐 문도 계단도 없었습니다. 여자 마법사가 그곳으로 들어갈 때면 탑 밑에 서서 크게 외치곤 했습니다. 라푼첼, 라푼첼, 내 머리채를 늘어뜨리렴. 몇 년이 흐른 뒤 어떤 왕자가 우연히 숲으로 들어왔다가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푼첼, 라푼첼, 내 머리채를 늘어뜨리렴. 그러자 라푼첼은 길게 따은 머리채를 아래로 늘어뜨렸고 여자 마법사는 그것을 붙잡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탑 밑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라푼첼, 라푼첼, 내 머리채를 늘어뜨리렴. 그러자 기다란 머리채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했으며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꺼이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여기 올 때마다 비단실 한 타래씩을 가져다 주세요. 그것으로 사다리를 엮어서 그걸 타고 내려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첼이 왕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여자 마법사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라푼첼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량한 땅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여자 마법사는 가위로 잘라낸 라푼첼의 머리채를 창문 고리에 붙잡아 맸습니다. 밤에 왕자가 다시 왔습니다. 라푼첼, 라푼첼, 내 머리채를 늘어뜨리렴. 왕자가 소리치자 여자 마법사는 그 머리채를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왕자가 올라와 보니 라푼첼은 온데간데없고 여자 마법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슬픔과 깊은 절망감으로 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뛰어내릴 때 땅에서 자라고 있던 가시나무에 눈을 찔려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는 마침내 황량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푼첼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라푼첼은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두 눈에 떨어지자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가 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는 라푼첼과 함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동화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화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파의 동화 해석 방법론은요, 객관적인 해석 방식과 주관적인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해석 방식은요, 독서 치료에서 독서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건을 현실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화 속 인물들을 실제 인물로 간주하거나 현실 대상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죠. 즉 이렇게 라푼첼에 나오는 그 못된 마법사가 이제 마녀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로 보자면 그런 마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새엄마나 아니면 그 엄마야, 못된 엄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사건의 은유적 혹은 상징적인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의 방식은요,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이야기 속의 사건을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격인 한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린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로 라푼첼을 중심으로 볼 때 왕자는 누군가요? 예, 외부에서의 대상이지만 왕자는 여성의 내면 영혼인 아니무스거나 아니면 아버지 이미지가 투사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남성의 어떤 상이 만들어지죠. 그것을 다른 남성에게 투사를 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화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은 꿈속 이미지들을 주인공의 감정으로 간주하여 해석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꿈속에서의 이미지나 동화 속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격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융합파에서는요, 동화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인 해석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모두 유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신화나 민담 혹은 동화 속의 이 원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형적인 이야기라는 건 오래된 이야기죠. 그 인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인류가 이제 살아갈 때부터 만들어졌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내려온 것들이 나중에 텍스트화됐죠.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깊은 심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객관적인 해석보다는 주로 주관적인 해석이 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해석 방식도 주관적인 해석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6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 동화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화가 굉장히 긴데요. 짧게 이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봤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 없는 부부에게 아이를 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두 번째는 라푼첼이 상추라는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상추로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여자 마법사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 마법사는 누구일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여자 마법사가 누구를 가두죠? 예, 탑에 라푼첼을 가둡니다. 도대체 탑에 갇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라푼첼의 머리가 깁니다. 긴 머리카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자는 누굴까? 예,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제가 동화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화 해석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자,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이야기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측하게 하죠. 아기가 생기겠구나.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을 예측하게 되죠. 자, 아기가 없는 부부에게 아기를 채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기가 생겨난다는 건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어떤 측면입니다. 이것은요,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결핍이죠. 이것이 뭐예요? 보상 내지는 보완의 차원으로 나아간다라는 방향성이 설정됩니다. 아이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을 봅시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죠. 이거는 부모의 소망, 기대, 희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부와 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성, 온전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신을 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씨앗의 발화, 새로운 결실의 가능성, 그 다음에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죠. 의식의 중심인 자아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태내에 있을 때 생명력은 생기지만 뭐예요? 개인적인 어떤 주체성은 생겨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개인성은 작고 무력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뒷집 정원에서 자라는 상추를 먹지 못하면 죽고 만다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요? 이 마법사의 정원에 몰래 들어가 상추를 뜯다가 그만 걸려버렸습니다. 들키고 말죠. 그래서 이제 자비로 베풀어 달라. 이거 안 주면은 아내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상추 뽑아가도 돼. 대신 아내의 아기를 나에게 줘. 이런 내용입니다. 자, 뒷집 정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앞이라고 하는 건 밝은 측면이죠. 뒤라는 측면은 어두운 측면이에요. 그래서 앞이 보여진다라는 측면을 의식이라고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뒤는 보이지 않는 곳, 흥미진 곳이라는 측면에서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이 내다보이는 집은 부부가 사는 집과 대조되어 드러나는 영역이죠. 정원은 대지, 땅의 영역으로 모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요, 무의식의 영역, 근원적인 모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 모성이 아닌 모성 원형의 집이다 라고 분석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높은 담이 쳐져 있습니다. 이 높은 담이 쳐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접근이 어렵다, 왕래하기 어렵다, 개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탑과 유사합니다. 자, 상추라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독일어로 라푼첼이라는 말로 불려집니다. 자, 상추라는 것은 밭에서 나는 식물이죠. 자연의 산물입니다. 자, 우리가요, 상징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요, 모성을 상징합니다. 모성을 상징하는 게 대지뿐만 아니라 바다, 강, 그 다음에 항아리, 이런 것들인데요. 왜 그러냐? 이런 데에서는 무엇이 생명체가 자라는 것,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모성이라고 상징합니다. 대지가 모성이라면 모성에서 자라는 나무, 꽃, 식물 이런 것들은 다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생산물의 어떤 풍성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신한 아내가 상추가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먹는 욕구를 그냥 볼 수 있는데요.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거는 본능성이죠. 이거는 우리가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성이죠.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어떤 모성적인 측면이 드러나요. 아이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연장되죠.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촉진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에서 모성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뒷집 정원에서 자라는 상추는요, 어디에서 자라죠? 그렇죠. 마법사의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마법사의 상추입니다. 자, 의식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은 뭐예요? 금지구역이고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마법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상추를 훔친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뭐예요? 마녀의 집에 있는 상추를 그 일반 사람의 집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것은 마녀의 힘이 선한 아내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마법사의 무엇이죠? 영향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기를 위한 이제 이 부부의 이제 희생과 각오가 보이죠. 상추를 먹지 않으면 우리 아내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기를 나에게 다오. 이런 그 조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부부의 희생과 또 각오가 있죠. 각오를 담보로 하는 이런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추를 먹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조금 넘어가는데요. 이 대지의 상징이 이제 모성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마녀로 대변되는 모성의 영향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아내가 세월이 흘러서 낳게 되죠.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마법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라푼첼이 12살이 되었을 때 마법사가 탑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아이를 불러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는 거죠. 아내가 아기를 낳자 마법사가 아기를 데려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제 객관적인 해석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상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모성이 데려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모성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새엄마 같은 그런 존재죠. 주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라푼첼이라는 이 주인공 내면의 엄마의 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선한 엄마의 상은 어때요? 사라지는 거고 마녀 엄마, 마법사 엄마의 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름을 이제 불리는데요. 이름을 라푼첼로 불린다. 이 이름을 불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근본.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 부여받음입니다. 이전에 이름이 없다가 이름이 생긴다라는 것은 즉 존재에 부여받음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지어줬죠? 라푼첼? 그렇습니다. 마법사 엄마가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사 엄마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마법사 엄마는 새로운 인격입니다. 새로운 모성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살에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성상의 영향력 하에서 이제 무언가 변화를 추구합니다. 12살, 해필이면 왜 12살이냐, 그죠? 10이라는 숫자의 상징도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1년은 12달이죠. 그리고 연필은 뭐예요? 크레파스, 크레용 12개가 한 타스라고 한 다스라고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12달이라는 한 주기,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점성술에서요. 별자리가 12개가 있잖아요. 12궁도.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속체의 12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데렐라에 보시면은 몇 시까지 마법에 작용하지 않아요.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멋지게 놀다가 12시 종을 치니까 어때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시간, 경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살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어쩌면은 이 탑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구원, 갇힘에서 벗어남으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라푼첼이 머리가 이제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서 마법사가 올라갈 때 네 머리채 늘어뜨리렴 하면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탑에 가두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탑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그 고대 사회의 바벨탑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구도자들은 어디다가 자신의 은신처를 두죠? 높은 하늘 꼭대기에다 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가서 보시면은 그 수도자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둔하면서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탑은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다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재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상과 지상의 경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정신분석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치솟은 남근, 탑으로 표현됩니다. 나뭇가지, 이것도 이제 남근으로 보죠. 탑에 갇힌 여자를 구출하는 영웅,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도 계단도 없다라고 했죠. 창문 하나만 있다. 이거는 뭐예요? 탑에 갇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탑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항아리, 모성의 자궁, 우리는 자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동화에서 마녀 모성의 영역이 가두어짐이다. 가두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활동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녀의 지배하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영역에 갇혀 있다. 즉 뭐예요? 무의식적인 부분이 그녀, 라푼첼을 지배한다. 즉 마법사로 등장하는 그 모성의 지배하에 근데 그 모성은 무슨 모성이에요? 그렇죠. 무의식적인 모성입니다. 무의식적인 부분이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채가 나옵니다. 긴 머리카락이죠. 매력적이죠. 여성들, 남성들은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현재에 와서는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막 흔치 않았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무엇을 선호하나요? 긴 머리카락의 여성. 그죠? 자,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에서 자란 게 머리카락입니다. 일종의 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털이라는 것을 누가 갖고 있나요? 그렇죠. 동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죠? 본능성. 그죠? 그래서 본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식에서 볼 때는요, 이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게 무의식적인 자율성, 본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라푼첼을 아무리 가두어도 무엇만은 잘하죠? 그렇죠. 털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동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요. 물레에 찔린 공주가 잠이 들었습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존재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장미 덩굴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은요. 100년 동안 자라서 성을 덮습니다. 그렇죠? 근데 100년이 지나야지 마법이 풀리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털이 의미하는 것은 본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지상과 탑을 연결하는 무엇이에요? 연결고리, 중재 역할. 즉 왕자와 누구를 연결해요? 그렇죠. 라푼첼을 연결해요. 마녀와 누구를 연결하나요? 그렇죠. 라푼첼을 연결합니다. 즉 뭐예요? 마녀도 무의식이고요. 왕자도 누군가요? 그렇죠. 무의식적인 인격입니다. 내면의 인격으로서의 아니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결국 권리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마법사가 싹둑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멀리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왕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녀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얼마나 슬픔과 절망감에서 탑에서 뛰어내리다가 가시나무에 찔려 장님이 되죠. 사방팔방 당황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라푼첼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옛날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자는 누굴까요? 잠시 제가 말씀드렸죠. 탑에 가두어진 라푼첼을 구해줄 영웅 같은 존재죠. 그렇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라푼첼은 내면 영혼인 아니무스입니다. 즉 뭐예요? 어두운 모성이죠. 모성 원형의 부정적인 측면, 무서운 모성에 갇힌 자아에게 모성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를, 매개를 해주는 왕자입니다. 자아는 그래서 새로운 독립, 자립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왕자는 마법사 엄마에게 갇혀있는 라푼첼을 탑으로부터 구출해주는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또 그 왕자와 공주가 또 결혼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라푼첼 자는요, 새로운 인격인 남자 왕자와 진정한 결합을 이룹니다. 자, 이것을 분석 심리학에서는 대극의 연합, 대극의 합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 다음에 왕과 왕비가 결혼하는 것을 이제 연금술에서는 신성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남과 여의 합일이죠. 이 온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찔려서 장님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것에 대한 갈등, 방황, 그 다음에 자기 때문인 것이죠.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방향성의 상실, 혼돈이 일어나는 때이죠. 이제 이것을 보여준다. 이 여성 내면의 이 혼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물을 흘립니다. 이 라푼첼이. 그랬더니 라푼첼이 흘리는 눈물에 왕자의 시력이 밝아집니다. 이런 거는 동화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데요.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일종의 물이잖아요. 그쵸?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 물방울 모양이죠. 물방울 모양은 뭐예요? 이렇게 그 타원형이잖아요. 이거는 연금술에서는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예, 요거는 자세히는 이야기 못 해드리겠지만 이 원을 이룬다,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에서 전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은요, 일종의 해독 혹은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하죠. 뭐예요?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미리 보여지는 전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동화를 분석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이런 동화를 가지고 독소치료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라푼첼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 여러분들 이야기 새롭게 쓰는 거 진짜 잘하실 겁니다. 이야기에서 5개의 단어를 고릅니다. 일단 제가 샘플로 골랐습니다. 정원, 상추, 가시나무, 창문, 눈물. 자, 이야기는 옛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옛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쓰게 되면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 그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쓰는 거죠. 즉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써보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화체를 넣어서 쓰게 되면은 상징적인 의미 내지는 심리학적인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2번째 독서치료적인 활동은요. 제가 요약본을 이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푼첼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적게 하는 거죠. 다 적은 다음에 원래 이야기하고 비교해 봅니다. 내가 원래의 기록에 없는 내용이 첨가된 것도 있고요. 놀랍게도 원래의 기록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락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첨가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연상, 그 다음에 적극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미지,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라푼첼 이야기와 유사한 그런 이야기를 다른 동화나 혹은 이제 신화, 그 다음에 어쩌면은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나누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치유적으로 그림 이제 써지게 되고요. 그런 것에서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 작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콤플렉스나 열등감 같은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